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지표라면은 결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네.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한 5%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네, 3고 현상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이 3고 현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중동 상황 리스크가 이게 쉽게 또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서 이 3고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진단을 해드리고 투자 전략도 같이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고 현상 지난번에 저희가 네, 잠깐 그쵸.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그냥 그쵸. 저기 네. 이란, 이스라엘 또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 현존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중동 리스크 역학관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좀 진단을 먼저 해주시죠. 지난번 저희가 3고 현상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중동 지역의 리스크 확대를 저희가 좀 하나 지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한 2016년 이후에 사실 후퇴를 했거든요. 네. 발을 뺐거든요. 네. 그 이후에 미국이 사실 말빨이 쉽게 얘기해서 중동에서 먹히지가 않는다. 네, 요즘 잘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이미 뭐 다 나가 있고,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고, 네. 이란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번에도 지금 계속 미국 얘기한 게 이란한테 얘기한 게 하지 마라. 네. 그렇죠? 하지 마라 얘기했고 또 오죽했으면 중국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자, 이 중국이 이란을 좀 설득해 달라. 네.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 리젝트를 또 해버렸잖아요. 아니야, 됐어, 그만할래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결국 지금 이란도 통제가 안 되고 이스라엘도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됐다고 보면은 이번에 얘기한 게 이번이 사실 이스라엘 본토가 타격받은 게 처음이고 물론 이제 다 방어를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 장거리로 미사일을 쏜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에요. 네. 남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국경을 왔다가 서로 위에서 그냥 쏴대는 거죠. 완전 지금. 공중전이에요. 완전. 그럼 뭐 결국 이번에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까지는 못 가더라도 시리아나 레바논에 있는 반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좀 건드릴 거다. 이건 또 지속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란이 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자기는 또 보복을 하겠다. 그때는 얘기된 게 뭐냐면은 아마 미군 기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불씨가 꺼지질 않아요. 꺼지질 않고 계속 가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듯이 여기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리스크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분쟁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이제 대충 봤는데 이란하고 이제 확전 양상이 돼서 강력한 뭐 대형 무력 충돌은 아니더라도 국지적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현재 이제 중동 리스크는 이박이 볼 때는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리스크가 계속 있고 항상 언제 어디서 또 뭐가 될지 모르죠. 저 배가 납포된다는 둥 뭐 저기 오펙까지 또 그렇죠. 나서가지고 뭐 유가를 어떻게 한다는 둥 뭐 감산을 한다는 둥 뭐 어떻게 되면 또 이게 계속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중동 화약고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동 화약고 현상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이게 미쳐서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이 아주 미쳐버리네. 미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네. 자, 글로벌 경제에 이제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그것도 좀 진단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것은 일단 유가 문제예요. 국제 유가죠. 과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발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5위의 생산량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우디가 한 4등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두 개 4등, 5등 하는 국가가 딱 몰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여기가 또 봉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됐다 보면은 결국은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은 유가를 상승시킬 거고요. 유가 상승은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승을 추가적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다른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이유가 고유가하고 지금 주거비 상승이거든요. 네. 근데 유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은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일단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에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경기상 안전자산 선호도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네.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라든지 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세를 갔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잘 아다시피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면은 자금의 흐름이 또 집중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 다 안 좋죠. 네. 여러모로 여러모로. 네. 고유가 뭐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골치 아픈 거고. 원화도 약세로 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구독. 자, 그 유가는 지금 85달러 선인가요? 네, 85달러 선입니다. 85달러에서 뭐 과거에 보면은 막 100달러 넘어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한 번 위기가 올 것처럼 이제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네. 전에 한 120달러까지도 갔었죠. 막 150달러 간다고 막 예상 그렇죠. 나오다가 네. 지금 85달러까지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네네.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좀 밴드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80달러 선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거다. 100달러는 넘지 않고. 100달러까지는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리스크가 다 나왔는데 85달러라고 하는 것은 네. 100달러로 추가로 간다면은 일단은 전면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네. 봉쇄돼야 됩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일단 100달러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네. 일단 하루에 지금 900만 배럴 정도 생산이 돼요. 네. 생산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이란, 이라크죠. 네. 여기가 이제 4등, 5등, 6등 뭐 아랍에미리트가 7등 뭐 이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지금 나열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요를 본다면은 수요는 사실 약간 지금 공급을 못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과잉 공급이에요. 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이미 올해 말까지 네. 하루 1일 200만 배럴까지 지금 감축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분간은 일단은 유가가 그냥 더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다. 네. 이 정도의 80달러 선 이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네. 보면 그건 전면전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다른 변수는 지금 없습니다. 네. 만약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높아요.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시티은행하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2024년 중국 경제 전망치를 5%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3월달 좀 경기 지표라든지 소매 지표도 좀 잘 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혹시나 중국 수요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한 90달러 선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현재 상태를 일단 현재 리스크가 다 반영된 상태로 갖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집니다. 네, 현재 지금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죠.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네네. 문제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막 전면전으로 나서면 골치 아파진 상황이 될 텐데 일단 전면전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면전 간다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조건을 가져야죠. 네. 그러면 뭐 기름이 연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네. 그렇죠. 좋아요, 구독.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강달러, 금, 뭐 이제 달러하고 이제 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래는 이제 금하고 달러는 사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의 약세를 금이 해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동시에 올라가 버립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금은 일단 안전자산이고 달러도 안전자산인데 이번 상황은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달러가 하고 금이 같이 가는 상황은 달러에도 문제가 생길 때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지만은 안전자산 선호도 플러스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지금 달러와 강세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달러화를 해지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 온스당 지금 2,400달러 이제 어제
넘어서 최고치까지 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냐, 많이 올라왔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은 조금 일단 박스권에서 좀 하락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달러화도 지금 106까지 올랐어요. 106까지 정도면 최근 한 1년 반 이래 지금 최고치거든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어떠한 그 보복으로 나올지 뭐 시장에서 이제 판단의 수준 정도로 이렇게 좀 무리 없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금하고 이제 달러는 조금 좀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잠깐은 좀 조정을 좀 받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지금은 약간 피크 느낌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해외 어떤 전문가들은 금이 3,000달러까지 갈 거다. 네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도한 전망이다. 네, 과도한 전망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론적 근거냐면요. 근본위제를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의 30%가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은 미국이 발행한 달러 양하고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의 양을 갖고 달러를 나눠보면은 1온스당 3,000에서 5,000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그럼 금은 3,000달러, 5,000달러가 가야 돼. 근데 사실은 지금 근본이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그건 깨진 지 오래가 됐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은 이것은 안전자산 또는 달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백업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보고요. 일단은 금의 3,000달러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짤 때 그런 위기, 리스크에 대한 해치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전반적인 일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동 지역에서. 이게 장기화 간다. 저희가 한번 다뤘어요. 방산주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미국 주가 중에서 RTX라든지 노스롭 그루만이라든지 제너럴 다이나믹스, 머큐리 시스템 주가가 계속 천장이 뚫린 듯이 갑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왜냐하면 뭐 2년 전부터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동 지역도 계속 장기화한다 그러면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방산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번에 미사일 드론 엄청 소진됐어요. 장난 아니죠. 이란 빨리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니 저 요격 미사일도 많이 소진됐어요. 미국 요격 미사일, 이스라엘 갖고 있던 요격 미사일 다. 조 단위로 예산이 썼대잖아요. 지금 그럼 방산주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야지. 자, 또 비축해놔야 되잖아요. 비축해야죠. 일단은 또 빨리 해야죠. 이스라엘 또 빨리 쏴버리면 어떻게 해? 또 무섭잖아요. 일단 빨리 또 비축해야 되잖아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방산주로 보셔야 된다. 두 번째가 유가잖아요. 유가는 이제 저희가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유가 가격을 따라가는 이제 파생 상품, 그렇죠? 선물이라든지 퓨처스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롤오버 코스트가 좀 있어갖고 개인들이 투자하기 좀 그렇고요. 저는 항상 관련된 정유주들, 미국에 있는 에너지 주식들이 있거든요. 뭐 많이 보시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 옥시덴탈, 슐럼버거 같은 이런 회사들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화학사들 말고요. 직접 원유를 캔에 갖고 바로 시추해서 파는 데까지만 하는 회사들, 아니면 종합 에너지 회사라든지 요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유가를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다. 사실 유가하고 이 회사들의 주식이 있죠. 주식을 놓고 상관관계를 보면은 한 1년, 2년 정도 상관관계를 보면 0.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주식이 정확하게 좀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은 일단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격 안정화를 이제 전망을 한다면은 금 가격을 따라가겠다, 추적하겠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금 선물이라든지 이런 ETF를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사실 롤오버 코스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관하는 중에 사고 날 일이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을 직접 갖고 간다 이렇게 해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금 가격이 조금 많이 피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금광주. 왜냐하면 금광주들은 금을 지금 팔아갖고 높은 가격에 팔아갖고 지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보다 약간 한 템포가 좀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뉴몬트라든지 베리골드 같은 그런 금광주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좋은 거 모르겠다. 그러면 금광주 같은 경우 베네크 골드 마이너스라는 ETF라는
금광주들만 딱 모아놓은 또 ETF도 있어요. 네. 요거 보시면은 거의 금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0.7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요 세 가지 파트들을 한번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네. 좋아요. 구독. 지금 모두가 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네. 또 미국의 연준 위원들 대부분도 본인들도 네. 올해 미국 금리가 인하될 거다. 네? 세 번 그렇죠. 네. 파월 뭐 의장까지 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6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그 예상 전망도 지금 네. 물 건너갔고 네. 7월에 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얘기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거 미국 금리가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이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 네. 같은데 네. 이런 그 미국 금리 인상은 뭐 도저히 올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인하로 갈 건지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나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 우리 의견은 어떤 건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도 좀 바뀌었어요. 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이미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네. 이미 연준이 얘기했던 3% 그렇죠? 2%를 봐야 된다. 네. 처음에는 2.9만 와도 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0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네. 이것 때문에 봤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지표라면은 결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가장 커요. 그래서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한 5%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내용이. 네. 전에는 올린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는데 네. 올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 가능성을 네. 지금 가능성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내용이고 네.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기준금리가 5.5%예요.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3% 초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연준이 계속 2%를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매크로 상황이라는 게 조금 높은 걸 용인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원래 물가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라는 것도 3% 정도에는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네. 현재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다고 보면은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 왜? 안 그러면은 네. 다 죽는다. 네. 죽고 난 다음에 금리 내리면 무슨 소용이냐. 네. 그렇잖아요. 네. 다 죽었는데 금리를 내려요. 네. 자, 세 번째 지금 나온 얘기 뭐냐면 6월에는 무조건 한다. 네. 파월 의장이. 왜? 네. 정치적 이유다. 네. 민주당이 지금 되게 수세에 몰려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요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조금 옮겨가긴 했는데 다시 또 지금 중동 사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게 지금 2026년까지 지금 파월 의장이 임기란 말이에요. 네. 임기인데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재임하면 일단은 파월부터 자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 재무하고 이제 재무장관하고 이제 다 바뀌는 거죠. 네, 일단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연준 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이쪽 분들이 다 이제 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항상 얘기를 해요. 연준은 되게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잘 움직인다. 사람들이 뭐 신뢰를 갖고 움직이는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다 영향을 받죠. 다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옐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상원에서 자꾸 지금 연준에다가 푸시를 하는 거죠. 금리 좀 내려라. 네. 그렇다 보면 두째 의견을 갖고 연준이 6월 달에 정치적인 의도까지 포함해서 내리지 않겠느냐. 네. 이건 또 세 번째 의견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네. 2번하고 3번이 엮이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논리를 갖고 이런 식으로 풀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약간 좀 해요. 약간 해요. 기대 섞인 기대 섞인 예. 전망. 예. 그리고 사실 옛날에 전에 이제 우리 앨런 그린스펀 이제 그분 있을 때는 네. 스타일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그냥
예고도 안 하고서나 네. 퍽 내리고 파고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에 막 충격을 줘갖고 시장을 흔들어야 네. 이게 시장이 균형이 맞는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위에 이제 벤 버넌키부터는 미리 시장에 언지를 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요즘 봐서는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시장 서프라이즈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섞인 전망. 기대 섞인 전망. 기대를 해봐야죠 우리가 한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보통 이제 금리 인하의 조건은 연준의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 2%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물가 그 상황을 2% 후반 정도까지는 또는 3%까지는 그렇죠. 용인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박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일정을 볼 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6월 정도에는 늦어도 6월은 해야죠. 그렇죠. 7월에 해도 마지막 타이밍은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좀 아쉽죠. 약간 왜냐면 이제, 늦은 감이 있다? 예, 약간 저기 뭐 이론에 의하면은 최소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매크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3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에 효과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6월 달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어디 가서 민주당도 자기들이 잘했다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뭐가 나올 수가 있는 선전 거죠. 홍보하기가 그렇죠. 좋은 그걸 타이밍을 딱 만들기 좋죠. 위해서는. 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일정과 전반적인 지금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인하할 거다. 그렇죠. 이제 이박은 전망을 하고 계신 거고, 저도 이제 호플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좀 순기능으로 순풍이 좀 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금리 오르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난리 나죠 지금요. 네. 소위 말해서 다 죽어요. 잘못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판이 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증시, 부동산 모든 거에 다 영향. 그럼요. 매크로에서 일단 금리가 일단은 가장 먼저 앞에 나가는 이 저기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희망은 하지만은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여론이 그냥 주시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빨리 내려라. 왜? 야, 니네가 연준이 2%를 자꾸 고집하다가 망했는데 2%가 돼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실 그것도 근거가 없고 그냥 연준이 희망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시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3%라든지 3.5도 충분하게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여론이 바뀐다면 그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연준이 딱 정해놓고 그것을 무조건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논의를 하는 거지 그게 절대값으로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좀 지켜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2%, 그 다음에 실업률 5%, 이 두 개 축을 갖고 이제 연준이 매크로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또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동은 빨리 전쟁 마치기를 바라고. 그렇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전쟁 끝내야죠. 마치고. 그만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세계 평화 속에 경제도 좀 그렇죠. 안정돼가지고 저금리로 다시 좀 바뀌고 유동성도 좀 풍부해지면서 투자 시장도 좀 살아나고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좀 평안한 그렇죠. 평안한 이제 경제 투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올 중반 요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2분기 말이 가장 지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6월달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점들 눈여겨 보시면서 또 경제 상황 보시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분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